합리적 문제야. 아래 예문을 참고하여 방문자가 나오는 두 편의 완전히 독립된 이야기를 완성하시오. 두 편의 완전히 독립된 이야기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머리를 좀 쓰는 조금 더 고수들은 두 편의 이야기가 독립이 됐지만 우리가 시즌 1, 시즌 2처럼 독립은 완전하게 됐지만 연결성을 갖는 구조로 생각하는 고수들도 많이 있지. 방문자는 인간 혹은 동물처럼 생명이 있고 구체적 형상을 가져야 한다. 눈에 보여야 되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얘기일 거고 또한 방문자는 사회적 이슈나 문화 현상이나 이데올로기 재난 등을 상징하는 존재여야 한다. 자, 방문자가 머무는 결말을 쓸 수 있고 떠나는 결말을 쓸 수가 있고 두 가지 다른 결말에 각각 이야기를 1500자 내에 1인칭 혹은 3인칭 소설 형식으로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사창작 극작 그 연극원의 서사창작과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영상원의 연출 문제야. 내가 이렇게 다른 과의 문제를 갖고 온 이유가 있거든. 네. 지금 보면 1500자, 1500자인데 소설적 형식으로 쓰는 거니까 만약 내가 이 문제를 접했다고 하면 나는 이게 두 개를 합치면 3000자니까 독립된 이야기를 쓰지만 연관이 있는 독립된 개별적인 이야기 속에서 시즌 1, 시즌 2처럼 연관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써볼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볼게. 네. 우선은 본문을 읽을게. 천사는 하늘에서 온다. 천사 엔젤이라는 말은 전령 메신저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앙겔로스에서 왔다. 천사는 하늘에서 온다는 게 중요하네. 천사는 말을 전하는 메신저다. 미셸 세르는 천사들의 전설을 현대적 신화로 다시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로부터 시작하는 오랜 정치 신학 속에 생략된 존재, 말을 전하는 자를 이 문장 속에 다시 기입한다. 태초에 천사들의 말이 있었다. 말을 전하는 자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연결하는 관계를 만든다. 관계 중요하지. 네. 코로나 19로 공항으로 왔다. 그것은 신의 말도 인간의 말도 아닌 동물의 말이었다. 근데 박쥐의 몸에서 인간으로 왔다는 이 바이러스 천사는 전파력이 아주 강했다. 이게 이제 창의력인데 뭔가 지금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에서 천사 얘기한 것을 어떻게 지금의 상황으로 돌리냐? 코로나로 돌리는 거야. 네. 항상 문학은 소설은 글은 어디에 바탕을 두냐? 현실에 바탕을 둔다. 신학이라는 어떤 상상력을 갖고 오는 이유도 현실 속에서 뭔가를 더 끄집어내서 쓰기 위한 하나의 오브제일 뿐이야. 그래서 이 메신저를 뭘로 봤어? 박쥐 몸에 있는 코로나 세균으로 본 거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중에도 가장 아무것도 아닌 그의 말을 전 세계 인류가 그리고 가장 힘센 사람들 듣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왕관을 쓴 크라운이라는데 이제 왕관을 쓴 천사는 어떤 말을 전해주려고 우리에게 왔는가? 코로나의 메신저. 그는 지금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는가? 전령은 수신자와 발신자를 연결한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관계 속에서 발신자가 하는 말을 수신자가 과연 듣길 원하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누군가가 오랫동안 발신해 온 신호를 오랫동안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증폭시켜 전달하고 있다. 아니면 누군가는 어떤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우주를 향해서 엄청난 크기의 안테나를 놓고 있는데 지금 발신자가 말을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도 뭔가 차원이 다르다든가 말하는 단어의 의미가 서로가 다르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큰 그 안테나에 잡히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읽으면서 상상을 이제 계속 해보는 거지. 제나는 앙겔로스의 전원이다. 우리는 지금 그 말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제대로의 미를 연결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상상력을 갖고 와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회적인 걸 갖고 이제 얘기했어. 여기서 이제 그 방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슈나 문화현상이나 이데올로기, 재난을 상징하는 존재, 또 하나는 동물처럼 생명이 있고 구체적인 형상을 가져야 된다. 방문자 그는 재난의 해석학. 하벨른의 쥐잡이가 돌아왔다. 코로나는 이름을 가진 정체모를 바이러스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어렸을 때 읽은 하벨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우리가 피리 부는 사나이는 다 한 번쯤 읽어봤지? 예. 이야기 떠올렸다. 이야기는 1284년 6월 26일 요한과 바울의 날에 독립배죠. 강번의 하벨른시에서 130명의 어린이들이 실종된 실제 사건을 원형 모티브로 하고 있다.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 이야기는 각기 다른 관객에게 각색되고 관점에서 각색되고 해석되었다. 하벨론의 쥐떼는 패스트를 거쳐 박쥐로 왔다.
쥐떼가 재난이 되었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듯했다. 1284년의 어떤 그것이 공간과 시간을 여행해서 지금은 언제야? 2022년에 어떤 네. 그런 걸 왔지. 거의 뭐 1000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원형은 항상 사람 사는 거는 과거나 현재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찾는 보편적인 가치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과학이 변하고 트렌드가 변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다시 각색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오브제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지. 물건이나 트렌드나 문화나 사회 현상이나 그런 걸 우리가 작가가 잘 캐치해야 돼. 그건 센스지. 그 다음에 그토록 수없이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며 지구를 파괴온 대해 반성도 하지 않고 죗값도 치지 않고 살아온 인간에게 대한 신의 복수 또는 자연의 복수라고 하별론의 지난이 지배자에 대한 경고하는 민중의 해석으로 민중을 가리키는 지배자들의 해석으로 전유되었듯이 현재 코로나 담론도 일종의 사건의 해석학으로 재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사건의 텍스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그 노아라는 하나의 그 사람도 뭐야?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노아도 하나의 메신저였다. 이 사건의 텍스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중요한 해석이야. 이 물음에 대해서 각자의 위치와 관점에서 내놓은 응답들은 서로 경합하면서 그 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은 지배적 해석은 이후에 경로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뭔가가 지금 닥쳤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응답, 어떤 발신자가 발신하는 걸 수신자가 들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럼 이 어떤 의미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항상 해석하고 찾는 것이 작가의 몫이고 그 작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일이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재난 해석하는 사회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의미의 경험으로서 중요한 담론의 장을 형성한다. 경제 위기가 이렇게 재난이 왔어. 재난으로서만 끝난 게 아니라 경제 위기가 왔어. 재난을 해석하는 중심 열쇠가 되면 다음 담론의 경로는 위기 탈출과 경제 회복으로 집중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신자가 발신자가 했던 전염병, 패스트, 코로나 우리 수신자가 해야 될 것은 뭐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야. 나도 요즘에 그 문제 아카데미에서 경제 위기 회복 단편 소설 공모전, 시나리오 공모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 시만 많이 들어오네. 그래서 비상 정상이 이 해석의 중심에 놓이면 그 다음 이야기는 당연히 정상성의 복구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지금 나오는 뉴노멀이다. 뉴노멀이 뉴딜, 포스트 코로나 같은 담론은 이러한 해석 투쟁의 결과다. 그러나 재난 자체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안 된 채로 너무 성급히 새로운 이후 포스트로 해양하는 것 같다. 이것은 누구의 메시지일까? 누구의 메시지야?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목소리야? 돈 많은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래? 왜? 아무튼 돈이 많던 적던 이 지금 이후에 포스트로 이행된 너무 빠른 이것은 누구의 목소리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인 거지. 너무 성급할 수도 있다. 하나를 잘 마무리해놓고 또 다음 어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예견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지. 네. 초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사태가 주는 신호를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던 것 같다. 자연의 해석학은 사회 해석학을 요청했다. 사람들은 하늘이 맑아지고 별이 보이고 물이 깨끗해지고 이 이제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한예종에서 영상원에서 출제한 이 문제의 어떤 그 맛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체적인 어떤 재미도 있고 사고의 재미도 있고 보면 재밌어. 인간이 사라진 거리에 어디선가 나타난 동물들이 다시 찾아오고 모습에 감탄했고 지금까지 삶을 반성하고자 하는 성찰의 언어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것이 다시 엉클어지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이 무능했고 기업가는 탐욕을 멈추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고립되고 지쳐왔다. 자연의 귀환에 대한 한대의 문법은 정복이고 이겨내고 승리하자는 적대의 문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멜리의 재난도 적대와 황대의 이중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이방인을 경계하는 교훈으로서도 이방인을 환대하라는 교훈으로서도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 우리를 찾아온 바이러스 천사는 어떻게 해석할까? 초기의 복수론이냐 징벌론에는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고 하는 직관적인 반성이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론으로 전환되면서 전사회적 반성은 전사회적 동원으로 바뀌었고 전시 경제와 비상사태를 승인하는 전쟁 담론이 재난의 지배적 해석하도록 자리 잡았다. 이렇게 뭔가 자연도 뭔가 이렇게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또 이렇게 메시지 담론들이 생겨났냐? 전쟁이라고 하는 담론까지 같이 왔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시각과 하멜의 사람들의 쥐떼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하다. 박멸의 관점이다. 박쥐의 몸에 살고 있었다는 그가 인간의 몸으로 도시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박쥐떼의 습격을 당한 하멜님의 사람처럼 당하겠다. 넘어서는 안 될 문명과 야만의 경계,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넘어 온 그를 침입자로 대하고 재고와 휴방의 계획을 세우는데 급급했다. 몰아내어야 할 이방인. 우리가 바이러스에게 들을 말이 없고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한 소통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몰아내야만 한다. 단정한 난 그의 말은 영원히 해석 불가능의 지대에 놓이며 어떤 신호도 읽어낼 수 없게 된다. 사태 속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끝내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또는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재난은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살 때까지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가 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어. 글 쓰는 것도 중요한데 네. 비문학을 좀 읽으면서 뭔가에 대한 어떤 담론들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거든. 네. 좋아. 문제를 풀면서 보니까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조와 염기서를 밝혀냈어도 우리는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는 것과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무엇인지 본질을 말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본질을 잡고 있는 담론과 형상만 바라본다는 것은 달라. 너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다 안다고 말해도 그 사람의 우리가 뭐 순이, 영이, 뭐 철이라는 사람의 어떤 형상은 알아보지만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이 뭔지는 우리가 쉽게 알기 힘들지. 네. 전자는 지식에서 나오는 후자는 관계에서 나온다. 중요한 말이야. 이건 아주 문제로 나온 지문이지만 굉장히 좋은 지문을 갖고 왔어. 전자는 지식에서, 무엇인지는 지식에서, 누구인지는 후자에서. 네. 그 다음에 전자에 대응하는 것이 과학적 설명에 후자에 대응하는 인문학적 해석일 것이다. 백신과 방역에만 매몰려 있는 현실은 과학적 철학의 불통과 빈곤을 동시에 드러낸다. 지금 이 사태 속에서 결핍된 것,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적, 방법론적 대안을 넘어선 인문적 해석과 정치적 상상력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해석해서 더 나은 담론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당장 눈앞에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코로나 블루가 19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돼. 인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이 글은 그런 관점에서 재난을 성찰적으로 해석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 찾아보려고 한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찾기 위해선 재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 손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그것을 묻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찾아온 손님, 적인가 친구인가. 재밌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낯선 방문자를 적이 아니라 손님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고대 세계에서 낯선 방문자, 이방인, 외부인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동시에 존재한다. 먼 옛날 사람이 사는 촌락 경계 저 너머 들판 끝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통과해서 누군가가 나타날 때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인식과 내 의지, 내 지혜의 한계가 저곳은 너무 먼 곳이니까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사람이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한 거지. 근데 반대로 저 끝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방인인 거야. 저 사람들도 그렇게 나처럼 생각해.
저곳은 너무 멀고 저곳은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저곳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럼 두 사람의 관점에서 상대방은 다 이방인인 거야. 나도 누군가에게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통과해서 누군가 나타날 때 그는 필경 손님 아니면 도둑 중 하나이다. 하지만 또한 주인이 그를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 그는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성경에서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롯의 태도에 따라서 응대함이나에 따라서 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대는 적도 손님으로 만들고 적대는 친구도 찾아온 이로 적으로 만든다. 관계 항상 중요한 거야. 상호 관계 맺음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환대는 이방인을 손님으로 대하고 친구로서 관계 맺는 방식이야. 환대는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걸 해서 환대하느냐 아니면 대충 나만의 방식으로 말은 환대지만 저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환대가 아니고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느끼느냐. 그러니까 성경적인 텍스트에서 다 나온 거지. 오늘 나를 찾아온 이를 보살펴 줄 때 다음에 내가 낯선 곳에서 어떤 모르는 이의 도움을 그와 같이 받게 될 것이라고 믿음의 약속이다. 믿음의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지. 어려움에 처한 존재를 도와주면 언젠가 은혜를 돌려받을 것이다. 반대로 외면하면 너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민중세계를 지탱하는 공론의 규칙인 상호부조의 원리를 오래연설 가르쳐왔다. 오늘 우리를 찾아온 손님은 적인가 친구인가?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코로나 하나를 갖고도 수많은 사유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는 거야. 바이러스는 같은 단독적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존재다. 그를 알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에고에 해석. 에고가 뭐야?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가 이 자아가 실제 내가 정확하게 나의 달란트로서 부여받은 자아인가? 아니면 이 자아 또한 내 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외부로부터 온 자아인가 생각해봐야 돼. 해석학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구성하는 존재인가라는 에코의 해석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박쥐에서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맺는 관계의 이양이 우리라는 함께 존재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와 몸이라는 집을 공유하고며 박쥐와 인간을 연결하고 박쥐 인간의 몸을 재구성한다. 다르게 보면 이것은 침범이 아니라 관계 확장을 의미한다. 천사는 박쥐와도 함께 살고 인간과도 함께 살았다고 말한다. 박쥐가 살지 못하는 집은 인간도 살 수 없는 집일 것이다. 우리는 박쥐만 탓할 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은 박쥐와 인간의 관계가 함께 살아야 할 존재로서 다시 관계 맺음이 요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의 재구성은 자연과 인간, 비인간, 동물과 인간 사이의 공통세계의 재구성이기도 하다. 세계의 재구성은 다시 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코로나19는 박쥐와 함께 살 수 있는 세계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함께 살자는 메시지를 담은 절박한 공존의 요구다. 누가 절박하게 우리한테 보냈을까? 자연이 보냈다. 박쥐도 자연이지. 네. 근데 사실은 언젠가 우리는 곧 있어서 자연에게, 박쥐에게 우리가 같이 살자는 절박한 메시지를 우리가 아마 보낼 거야. 인도의 생태주의 페미니스트 반다나 시바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비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인류가 생명의 그물망에 대항하여 전쟁을 선포한다면 이는 스스로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타자를, 자연을, 동물을 타자라만 보지 말고 그 타자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전쟁으로서만 비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고 그 순간 생명망으로부터 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힘센 인간들이 나머지 인류를 향해 선포한 전쟁이 될 것이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이미 코로나보다 더 많은 인류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 그게 이제 굉장히 애달픈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성찰해야 될 부분이야. 코로나가 전체 인류 중 1%의 목숨을 앗아갈지를 모른다는 전망은 코로나 퇴치를 명분으로 한 전쟁 상태가 90%의 인류를 생존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또 다른 현실을 갖고 있다는 거야. 지구, 국가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코로나와의 전쟁은 지금까지 지구의 약탈들이 해왔던 지구에 대한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도에서 이미 3천만 명 이상의 생계의 터전을 잃었고 스웨덴의 집단 간염을 통한 집단 면역 실험은 사회를 공리주의적 생체 실험장으로 만들었고 국내 우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지. 모범 방역 국가라는 타이틀을 뒤에선 삼토와 일터를 빼앗기고 생계와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 우리 작가들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대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모리를 구한다는 전쟁에서 약탈bil만 계속 쓰려진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 자연을 친구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고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서구 지배자들의 근본 관점이다. 서구 남성 전사 귀족의 자연과 운명에 대한 정복 정신은 근대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적 비루투로 이어진다. 자본주의 정치 경제학은 자연에 대한 침략과 약탈에서 성립한다. 자연에 대한 자본의 약탈, 여성에 대한 남성의 약탈, 남국에 대한 북국의 약탈,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약탈, 노동자에 대한 자본과의 약탈은 모두 동일한 근원을 갖는다. 근데 이 글도 사실상 쓰여진 지가 오래돼서 예시가 많이 지금 변했지. 우리는 종종 자연에 대한 인류의 약탈을 말하며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키지만 이 약탈적 인간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인류의 특정한 집단을 뜻한다. 그들은 오랫동안 스스로 인간의 대표를 자처해온 인간으로 귀족이었으며 사제였고 전사였던 자이다. 자이고 지금은 그 모든 것은 삼위일체의 신성을 가진 자본가다. 삼위일체에서는 어디서 나오지? 보통 성경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예, 자본가. 그럼 지금의 신은 누구야? 돈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상상력에서 지금의 우리 처한 상황을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문학인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왜 성경을 읽고 내가 왜 이런 게 아니라 내 지식이 인간이 갖고 있는 내 어떤 인식의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거고 불경도 읽을 수 있는 거다. 신자유주의는 이 침략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기업가형 인간을 모든 인간의 보편적 전형으로 만들었다. 그런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해지펀지의 정신을 가지고 위험을 감내하며 블루오션으로 뛰어든다. 코로나19는 그들에게 또 다른 블루오션으로 해석될 것이다. 군소산업이 전쟁을 통해 성장하였듯 코로나 수혜주와 관련 산업도 전쟁 특수를 안겨주고 있다. 누군가는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였고 발전했고 또 누군가는 코로나 때 엄청나게 힘들어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고 실제 생존의 위협을 받았지. 유통기업 아마존의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물류 전쟁을 수행하느라 800명씩 집단감에 쓰러질 때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의 재산은 30조 원이 넘게. 그러면 자연을 못 살게 굴고 자연과 상생하는 법을 몰라서 코로나라는 어떤 그 메신저를 통해서 왔어. 근데 우리가 힘들어졌어. 그래서 또 그 안에서도 기회가 열렸고 누군가는 잘 살게 됐고 누군가는 쓰러졌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차별했고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상대 대상들에게 또 우리는 뭐 어떤 전원의 메시지를 받게 될 거야.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 K방역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방역 성공 모델이 된 한국에선 최선선에서 바이러스의 사투를 벌이던 보건, 의료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 지금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분의 희생들이 굉장히 많았지. 코로나 전쟁이 영웅으로 칭송되었지만 비상사태에 투입되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동권도 주장하지 못해왔던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영웅도 전사가 아니라고 답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방문자가 머물고 떠나고 결말도 중요한데 이걸 읽고 나서 우리는 진정으로 뭘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어떤 사건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진짜 사건의 본질은 뭐야? 수신자와 발신자가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본질은 뭐야? 그 메시지를 좀 선입견 없이 좀 받아들여야 하고. 그거를 네. 맞아.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얘기해봐. 소통이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통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 안에는 타자를 본질적으로
나와 함께 같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우리가 봐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척하게 글을 읽어도 결국은 그 안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건 뭐냐? 예수가 말한 사랑이라고. 그걸 한계를 못 뛰어넘는다니까. 너무 재밌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뭐 한예종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건 절대 아니야. 내가 뭐 널 처음 보자마자 윤서를 한예종에 보내야지. 뭐 성경 그게 아니지. 예, 근데 봐봐. 사람이 하는 이 인문학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예술 안에는 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예. 자, 읽어보죠, 윤서. 첫 번째, 방문자가 머무는 결말. 점심시간이 지나면 나른한 오후가 펼쳐진다. 급식실에서 배불리 채운 배는 운동장에서 뛰놀거나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 보면 적당히 꺼진다. 그리고 5교시가 되면 아이들은 자꾸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견디지 못하고 꾸벅꾸벅 자배든다. 여기 A 중학교는 오후의 여유가 잔뜩 묻어나는 곳이었다.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학생들을 미워하진 않았다. 중학생이야 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직 놀 때지 하며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것이다. 느긋하던 A 중학교의 소동이다. 바로 돈 많고 과학고등학교와 의대를 목표로 한 학생이 전학을 온다. 5대5로 멀끔히 가는 머리와 두꺼운 안경을 착용한 모습에 아이들은 약간 위축된다. 전학 온 날의 점심시간, 아이들은 여느 때처럼 소란스럽게 운동장에 모여있고 교실에서 수다가 한창이다. 몇몇 아이들은 전학생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는 오로지 선생의 관심을 바랄 뿐이었다. 교내의 대회들에 모두 나가며 상을 타자 선생님들의 관심이 차츰 그에게로 몰리기 시작한다. 음, 교감은 여태껏 우리 중학교에서 과거를 보낸 적이 없었다며 전학생을 위해 공부를 위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라며 그 반의 분위기를 조성하라 지시한다.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이라며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온 아이들은 평소보다 힘껏 들떠있다. 아이들은 마치 참새처럼 제잘거리고 몇몇은 교실에서 잡기놀이를 하며 열심히 뛰어다닌다. 그때 선생이 갑작스레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껏 본 적 없는 굳은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일갈한다. 놀 거면 나와서 놀아.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아이들은 전학생을 노려본다. 몇몇은 신경질적으로 발을 쓴다. 하지만 전학생은 안 한 거 낫고 반이 조용해졌다는 점과 선생님의 관심을 차지했다는 것에 흡축해한다. 선생님의 관심은 오직 이 아이였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이의 성적과 교우의 수상이었다. 그가 있는 반의 아이들은 불균등한 선생님의 관심을 필요로 했고 다른 반 아이들은 비교를 당해야만 했다. 결국 아이들은 성적을 수단으로 부족한 선생님의 관심을 채우려 했다. 하지만 이미 8할은 그 학생에게로 가 있었고 남은 2할을 두고 반의 나머지 29명이 혈투를 벌여야만 했다. 그가 있는 반은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항상 침묵이 감돌았다. 이제 수다 떠는 학생은 없었고 장난치는 학생도 없었다. 그에게서 친구는 이제 성적으로 이겨야만 한 대상에 불과했다. 그 침묵은 차츰 몇 반으로 번져나간다. 그 반은 조용하고 성적도 좋은데 너네 반은 왜 그러니? 대학 안 갈 거야? 선생의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학생들의 여유를 잘라낸다. 공부를 못하면 대학에 못 가면 쓸모없는 인간이라며 선생은 아이들에게 자꾸 주입한다. 아이들은 균등하게 관심을 얻을 수 있음에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다물고 교과서를 펼쳤다. 이제 점심시간이면 복도도 운동장도 고용했다. 아이들의 제잘되는 소리, 뛰노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방문자가 전학생인데 네, 머물었어. 자, 다시 보자. 두 편에 완전히 독립된 이야기를 써야 되고 방문자 혹은 인간 또는 동물처럼 생명이 구체적인 형상을 가져야 된다. 방문자는 사회적 이슈나 문화 형상, 이데올로기 재난. 자, 우선은 내가 떠나는 결말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방문자가 머무는 결말만 갖고 여기서 지금 한예종에서 지금 조건을 냈는데 이런 걸 해야 된다. 여기에 본인이 쓴 어떤 것이 좀 잘 부합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우선은 일단 선생님의 관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행복이라고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 이러한 돈 같은 거를 과독점하는 그런 존재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어떠한 존재가 과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
적은 대상들을 가지고 그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 서로가 이제 미워가지고 그 좀 반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만일 네, 지금 한예종 선화창작 같은 뭐 학부과정이지 대학원 전문사인데 한예종 그나마 서울예대도 뭐 그렇긴 한데 조금 현역보다는 조금 군대 갔다 온 학생들 뭐 나이가 좀 있는 학생들이 오긴 해. 그래도 우리는 항상 만일 내가 현역하고 붙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어차피 여기 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사 과정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20대 중후반에서 많게는 30대 초반까지도 오는데 왜냐면 이제 글을 쓰고 싶은 거니까 뭐 글 쓰는데 나이가 필요한가. 그렇지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현역들하고 붙었을 때 학부 과정에서 지금 잘 썼는데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간다면 아까도 이제 저번 강에서도 맥락이 같을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학교 안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썼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과연 내가 조금 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보다 나는 그래도 군대 뭐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이 좀 있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본질을 과연 학교 안으로 집어넣어서 써야 했을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학교 안에서 넣어서 우리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차별, 성적, 그 안에서 뭔가 군림하는 사람과 아무리 해도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어떤 이 사회적인 현실, 이걸 학교로 지금 공간을 집약했는데 네, 만약 이거를 다른 공간에 조금 더 상상력을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하는 얘기할 수 있는 진심은 쓰되 그 진심을 담는 그릇은 약간 장르에 넣어야 된다. 약간 다른 시공간을 좀 사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그래서 이거를 학교를 안 담고 똑같이 여기서 너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똑같이 가져가되 이 장면과 공간을 다른 데 넣는다 보면 학교라는 공간 말고 어떤 공간이 있을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 학교 말고 회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내가 사회생활을 했다 그래서 회사 조금 더 상상해 보자. 회사 네, 말고 조금 더 독특하고 조금 더 이렇게 나와야 돼. 똑같은 걸 써도 똑같은 주제를 갖고 똑같은 본질을 써도 요거는 조금 독창적이네. 요런 거는 조금 희한하네. 근데 그런 어떤 그 하나의 포인트가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 우리가 사실은 영화를 보면 SF 영화들을 보면 사실은 인생 사는 얘기가 다 똑같은데 그것이 조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시공간이 조금 다르거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생소하면서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야. 자, 뭘 넣으면 될까? 시간과 공간을 좀 바꾸면 백악기 시대는 너무 건나요? 백악기 시대 좋아. 백악기 시대로 이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석이라는 자연재해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원 같은 것들이 한 곳에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놓고 버려지는 암투 같은 것을 좀 담아내면은 어떨지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건 똑같아. 그렇지 말고 네. 두 개의 공간을 같이 이어봐, 시간을. 백악기와 그럼 학교를 한번 이어볼게. 이러면 이제 두 가지를 이으면은 뭐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방문자가 어디서 와야지? 그냥 일반 사실적인 걸 갖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전학을 왔다는 것보다 좀 더 재밌으려면 이 방문자는 미래에서 왔다거나 아니면 저 먼 과거에서 왔다거나 뭔가 상상력을 조금 더 우리가 넣어야 돼, 이제는. 그런데 봐봐, 재밌는 거는 미래에서의 어떤 그 지금 같은 이런 어떤 그 독식 형상, 미래에서의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가 우리는 이렇게 물질인데 미래로 가다 보니까 미래에서는 이미 물질이 다 풍요로워. 왜냐하면 AI나 이런 로봇들이 잘해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사람을 안 낳아. 왜? 사람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싫어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누가 엮이는 게 싫고 죄다 자기 AI 하나씩 끼고 살아. 그런 세대야. 좀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애를 낳아서
애를 낳는다는 것 자체는 생각도 못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몸적인, 육체적인 이런 기능들이 점점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미래에서는 아이만 하나 낳아도 엄청나게 나라에서 그 아이를 다 키워. 진짜로. 이런 시대야.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그랬는데 이 미래에서 그런 아이가 지금 여기로 왔어. 지금의 우리 한국에 이런 시대로 온 거야. 너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으니까 학교로 왔다. 그랬을 때 이 방문자가 머물었을 때는 어떤 결말이 났을까? 한 단계 조금 더 나가보는 거야. 지금 보면 예, 그냥 너무 이렇게 순박한 모습만 보여. 이렇게 보면 이제 20살에 갓 성인이 된 젊은이의 모습만 보이는데 그렇다고 너무 여기다 막 화장하고 막 그 뭐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순박한 모습이 보여서 참 좋은데 만일 현역하고 똑같이 이걸 붙었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현역보다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조금 더 독창적인 걸 보여줘야 합격이 되거든. 네. 그랬을 때 한 단계만 더 나가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진심과 플러스 거기에 상상이라는 걸 넣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재밌게 쓴다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음,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조금 아직 시험 볼 때까지 한 며칠 남았으니까 내가 오늘도 수업하고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수업을 할 거거든. 네. 오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고, 그 다음 이번에는 그러면 방문자가 떠나는 결말을 한번 읽어볼게. 바다같이 넓은 강엔 윤술이 일렁이고 가나안의 땅처럼 푸른 땅과 들은 적과 꿀처럼 윤택하게 펼쳐진 곳에 A 왕국이 있었다. 왕국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을 대비해 강의 상류에다 댐을 지어 물을 가뒀다. 아래에 흐르는 물은 줄어들었지만 일정량의 물을 보관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너절한 차림의 노파 한 명이 왕궁에 문을 두들겼다. 옷차림새가 거지꼴이라 병사들은 그녀를 막았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창을 든 병사가 물었다. 밥 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노파는 꺼져가는 촛불같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몸짓으로 병사에게 매달렸다.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노파를 들여보내겠다. 노파는 병사가 제공한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빵과 고기가 입과 옷에 잔뜩 묻어났고 와인을 벌컥벌컥 마셔댔다. 왕은 와, 그녀를 보곤 뭘? 참으로 안쓰럽다고 생각했다. 여기 왕국에 먹을 것이 넘쳐나니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왕은 노파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파는 고개를 숙이곤 빵과 고기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다음 날이 되자 노파는 다시 왕궁의 문을 두들겼다. 한데 이번에는 그녀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들 모두 며칠을 굶은 듯 볼은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고 팔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왕은 그럼에도 그들 모두에게 성찬을 대접하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수가 점점 많아지더니 아예 군중을 이루는 것이었다. 왕은 저 거지들은 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이 왕국에서 굶는 사람 없을 것이다 하며 생각했다. 그는 인파 속 젊은 청년 한 명만 왕궁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곤 저 많은 수의 거지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청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여기 왕국에서 댐을 지어 물을 가두니 아래에 사는 우리들이 마시고 사용할 강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패권국인 A 왕국에 어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구걸을 하러 먼 길을 온 것일 뿐입니다. 왕은 창 너머의 댐을 바라봤다. 가뭄이 한창이라 지평선에 걸쳐진 강의 물줄기는 뱀의 꼬리처럼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A 왕국은 물을 가둬 가뭄에도 풍족히 사용할 만큼이었지만 아래의 상황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다. 혹시 여길 처음 방문한 노파께서는 어디 계시오? 왕은 청년에게 물었다.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이곤 답했다. 먼 길을 걸어오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왕은 깊은 탄식을 뱉었다. 그들이 거지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오려 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왕은 댐에 가던 물의 절반 이상을 흘려버렸다. 아래로 물줄기가 비대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왕과 사정을 아는 백성과 먼 길을 찾아온 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왕이 마련한 먹을 것들을 챙겨 자신의 땅으로 내려갔다. 이건 어떤 의미로 썼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 어, 떠나는 결말? 그 특정 집단의 풍조 결국은 이제 그 강이라는 한정된 자연 자원에서 특정 집단이 이것을 과독점하게 되면은 그 아래 집단이 결핍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결핍이 그 강이라는 이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좀 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독자한테 와닿는 거는 조금 첫 네, 번째 남는 결말보다 못한데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미래에서 왔던 아이와 지금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네, 지금은 뭐가 부족하고 너가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 다음에 미래에서 온 아이는 다 풍족해. 근데 얘는 여기 오니까 놀란 게 뭐냐 하면 애들이 있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얘가 와서 우리는 경쟁을 하지만 얘는 여기 와서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 얘는 그립고 반가운 거야. 그리고 얘는 너무 먹는 것들도 풍족해. 얘는 그냥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캡슐 같은 것만 하나 먹으면 금방 배가 부르고 포만감도 들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게 느껴져. 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뭐 성적 때문에 차별받고 우리 현실이지. 학벌 때문에 뭐 우리가 차별받고 또 그 학벌을 따기 위해서 누구는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학벌을 따는 거는 그거는 좋지만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학벌만 따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 굉장히 많거든. 내가 이렇게 이 생활을 입학사관관 학생부 종합전형 학원을 내가 거의 이제 17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내가 굉장히 많이 봤어. 노력을 해야 실력도 느는 거지. 네. 노력은 싹 빼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얌체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가치관이 다른 사회에 미래에 있는 어떤 아이가 하나 왔다. 얘가 여기 머물게 됐어. 그랬을 때 어떤 결말이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한번 얘기해봐. 단계야. 이제 네. 그 가치관이 다른 애가 하나 옴으로써 지금 우리의 가치관은 있고 부딪히던지 합하던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뭐가 바뀌겠지. 한번 얘기해봐. 일단 머물 때는. 네, 처음에 아이들은 이 방문객을 좀 적대할 것 같습니다. 적대하겠지. 왜냐면은 그 현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굳이 막 학교나 이런 거 안 가도 우리가 행복해져야 한다 이런 음, 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적대적으로 대하다가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단순히 이것이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많이 나눠주고 막 음, 챙겨주고 같이 음. 놀면서 그렇게 즐거운 경험을 쌓으면서 그걸 얘기하니까 아이들도 우리가 정녕 바라는 행복이 대학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어 그렇게 깨닫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문자가 머물겠지. 네, 그런데 또 한 바퀴 더 돌려볼게. 한 번 더 뒤집어 볼게. 그런데 애들한테 물질적인 걸 주고 먹을 걸 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네, 왜냐하면 미래 사회에서는 그것이 별거 아니었지만 이제 얘가 갖고 온 게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미래에서 온 아이가 A라면 B나 C나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아이들이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 좀 불필요한 그러니까는 결국 이 A가 여기 와서 자기가 좀 보면서 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차피 미래에 가면 이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데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근데 너네들은 거기서 그렇게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할 때 그렇게 차별을 받고 선생한테 차별받으면 그것도 선생한테 나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사람이 없는 나라였으니까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서 막 줬는데 그러면서 얘가 느꼈어. 아, 뭔가 내가 꿈과 희망을 갖고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대하면 사람들도 바뀌는구나라고 이 아이가 미래에서 온 소년 A가 느꼈는데 얘는 그렇다고 생각했어. 소통이 잘 됐다. 근데 주머니에 있던 먹을 것이 물건들이 하나둘씩 떨어지니까 다시 이 아이들의 본능과 본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왜 이제 나한테 먹을 거 안 줘? 너 말했던 거 거짓말 아니야? 너 정말 미래에서 왔어? 나는 너가 하는 말이 하나도 난 이해가 안 가? 그럼 얘가 느끼는 게 뭐가 느껴? 아, 이게 물질과 자원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싸우니까
사람들은 불쌍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느꼈던 것이 이제 뭘 또 느끼는 거야. 한 단계 더 까볼게. 물질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구나. 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렇게 악하구나. 본질을 볼 줄 모르고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이들은 이 과거 속에서 이렇게 미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면서 얘는 떠나겠지. 두 가지야.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항상 얘기할 때 지금 사실은 방문자가 떠나는 건 사실은 조금 더 무슨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좀 잘 마음속에 와닿진 않거든. 그래서 이야기를 쓸 때 본질을 갖고 있는 거를 이 본질을 갖고 조금 더 시공간을 변화시키거나 조금 더 창의로운 것을 생각해서 글을 쓰되 이제 이번 요 문제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써 있어? 소설적인 이게 지금 영상원 연출가 시험인데 이 영상원 연출가 시험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영화 연출 1인칭 혹은 3인칭 소설 형식으로 쓰라고 돼 있잖아. 예. 사실 이거 문제를 우리가 받으면 영상원 연출가 전공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약간 지금 좀 멘붕이 오는 게 우리는 서사 창작이나 문창과를 준비하기 때문에 소설적 형식이 뭔지를 알지만 이 감독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은 소설적 형식이 뭔지를 몰라. 근데 굳이 여기다 소설적 형식으로 쓰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장들을 자꾸 길게 써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인용해서 이 여기 있는 본질을 잘 읽어서 텍스트를 해석해서 쓰라는 거야. 이 의미가 뭘까? 소설적 형식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 화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럼 이 화자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알잖아. 서사 창작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화자가 더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움직여야 돼. 근데 지금 요 번째 글에서는 우리는 이제 더구나 소설 창작을 공부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안에 화자가 이 시공간 안에 들어가서 뭐를 변화시키거나 뭘 변화시킬 노력을 하거나 그래서 남았거나 떠났다라고 하는 작가의 구체적인 더 직접적인 능동적인 어떤 그런 의지와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보이지 않고 관조했어. 이런 상황만 이렇게 났어.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뭐 담임이 얘를 편애한다거나 얘는 뭐 돈이 많다거나 이건 특별히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러니까 신선함이 없는 거야. 내가 그 안에 딱 한 자로 갖고 들어가서 화자가 이런 현실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거나 그래서 그게 남게 됐다거나 노력을 했는데도 인간의 본질은 원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난 여기를 떠난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도 분명히 내가 미래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본질보다 더 위대한 건 있을 것이고 그 위대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찾으면 어쩌면 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떠나는 거야. 네. 활동이 있고 액티브가 있고 그 안에서의 삶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화자의 어떤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고 그냥 어떤 상황만 이렇게 났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예종 문제는 오늘 이제 24일까지 해서 빨리 단편 소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쓴 소설 갖고 전체적인 걸 읽으면서 얘기를 할 거야. 또 2분 있다 들어와. 예.